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차 시에서는 우리가 야수파, 입자파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보고 있는데요. 2차 시에도 2차 그 입자파에 대한 그 화가들을 다양한 화가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비즘, 입체주의라고 하죠, 보통. 이 큐비즘의 그런 색채 경향들은 이런 대부분 보면 이런 흑색, 초록, 갈색, 회색, 하양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이런 그 초록, 빨강, 흰색, 주황 이런 강한 이런 그 색상들, 이런 톤들, 뭐 이런 색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색들이 그 큐비즘의 색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강렬한 색들, 아주 강한 색들, 그 다음에 약간 이런 그 보색에 관계된 뭐 그런 색들, 뭐 그것들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면의 분할, 구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따뜻한 난색 계통의 색채를 강렬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체주의의 기원은 어떻게 보면 세잔, 원시미술하고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세잔이 있죠. 세잔은 왜 그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세잔이 처음으로 이 그림 자체를 어떻게 그렸냐면 형태로 봤습니다. 이 전에는 그림들을 굉장히 예쁘고 잘 그리고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 세잔은 이 그림 자체를 원뿔, 사각뿔, 그런 그 형태의 입장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것들의 영향으로 맞아서 이런 야수파라는 거, 입체파의 영향들도 지금 이런 세잔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야수파 입체체라는 이런 것들도 없었더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서 인상주의를 하면 이런 사진 기술의 등장으로 해서 빛과 이런 색채를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대상을 표현해서 주관적인 관점을 많이 담아낸 이런 작품들, 특히 이 세잔이 자연 대상을 해체하고 기본적인 형태로 집약한 작품으로 이런 조형적인 질서를 중시했던 입체주의로 발전을 하게 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잔의 영향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이 거장인 이 피카소, 그리고 이 피카소와 함께 입체주의를 창시한 이 조르조 브라크에게 영향을 준 거죠. 이게 다 누구 영향이냐면 세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술에 관계된 것들은 역사적인 것들을 그 역사적인 흐름이나 그 시대의 어떤 기법이나 어떤 색감이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하나를 건너뛰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수업도 그렇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런 화가들 중심으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 흐름을 알아야지만 그 작가들이나 그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입체주의의 피카소하고 브라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둘이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 색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카소 작품이죠. 이거는 브라크의 작품이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브라크가 기타를 든 여기 기타 보이죠? 이거 기타를 든 사람이고요. 이거는 피카소가 바이올린을 드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가 브라크의 작품을 본 이후에 그린 그림, 피카소가 이 브라크의 작품을 본 이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화가는 굉장히 가깝대요. 가까웠고 그 다음에 피카소를 만나고 이 브라크의 미학적 근거까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런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시대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거나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마침내는 이런 입체파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냐 하는 것은 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입체주의는 같이 아마 둘이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브라크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르조 브라크는 이 지적인 예술 양식의 혁명이고요. 새로운 종류의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이런 반주의적인 형상에서 추상과 재현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선을 파괴했고요. 20세기 전반기에 주축이 된 운동입니다. 난색의 따뜻하고 강렬한 색을 주로 사용한 것이 이 입체주의 큐비즘의 색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조립하고 결합하는 이런 콜라주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작품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낙서하느냐 뭐 하느냐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는 전통주의를 그렸던 그림들은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거친 윤곽선들이 굉장히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테두라인을 했고요. 이런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고요. 파리 미술학교에서 배우고 또 앵떼 팡단 전에 입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수파라고 하는 대담하고 거친 분놀림으로 이런 선명한 색조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지만 세잔의 영향으로 해서 인상파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1907년에는 이런 피카소와 친구 사이로 사귀면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주력하게 되고요. 피카소하고 함께 입체파로 이 프랑스 화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고전주의적 필체로 정물 신라를 그렸었어요. 그리고 이 큐비즘이라는 이런 낱말이 처음 쓰여진 동기는 이 조르조 브라크의 풍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0세기 초 브라크는 프랑스의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 레스다크에서 이 사생을 하면서 풍경화를 그렸대요. 근데 이 풍경화를 두고 비평가들은 입체적으로 되게 희한하네. 그리고 그렇게 풍자를 했대요. 그리고 그 낱말에 후에 브라크의 표현 양식을 본딴 그림을 몇몇 화가들은 이거를 큐비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크는 이 레스타크 지방의 이런 풍경화를 그리면서 대상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원색을 칠해하여 자연을 재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적인 공간 구성과 이런 대상의 표현 양식에서 출발해서 브라크는 점점 눈에 띄어진 이런 입체적인 형태나 원형통, 입방형, 원추행형 이런 종래의 선이나 면을 대신해 이런 표현 기법을 표현의 이런 수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브라크가 추구한 이런 입체적인 표현 양식은 자연 대상을 순수한 그림 대상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주의 작품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했다 다시 조화롭게 접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면을 아름답게 분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1900년부터 1914년까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런 미술의 혁신 운동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이런 서양 미술 사조 갈래 중에 하나고요. 폴 세잔이 입체주의의 동기를 제공한 것을 시작해서 동시대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사조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거쳐갔고요. 그중 가장 유명한 예술가는 이 조르조 브라크하고 파블로 피카소 이외에 레제, 들론의 이런 입체주의 화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물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대로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것이 이전까지의 그런 정물화였다면 입체주의는 사물을 여러 방향으로 본 모습을 한 화법 안에 담아낸 말하자면 혁신적인 그런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초창기 그림들은 좀 그래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 예, 칭송받은 조르조 브라크의 집안은 이 조부 때부터 이런 간판을 그리는 이런 생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 파리로 간 것도 이런 간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안 내력의 이 브라크는 입체주의 표현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카소입니다. 예, 피카소. 피카소도 지금 이 회화의 이런 현실 모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형태의 그런 해체와 언금법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요. 이런 공간의 물질화를 통해서 분석적 입체주의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파급되면서 기하 추상의 단계로 제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 피카소는.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화가이고요. 조각가, 그리고 도예가의 이 피카소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피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이 1900년대에 파리로 처음 이주해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파리의 그런 화려한 겉모습과 대조되는 이런 우울한 이런 실상을 이 블루톤으로 그려내서 청색 시대를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연령별로 이 색감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법들도 초창기, 그 중간, 그 다음에 노후에 있는 기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그 힘들어서 우울한 그런 것들을 청색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체파와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피카소는 다양한 이런 양식을 창시해 나갔고요. 예술사로 남을 이런 상징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거는 1907년 이 피카소가 제작한 이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이 현대 미술의 과격한 혁신적인 방향을 선언하고요. 인물들은 이런 기하학적인 단면에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공간 또한 하나의 형태로 기하학적인 단면분을 분해하고요. 전통적인 형식을 벗어난 여인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적 입체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그 1910년에서 1912년까지 이어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입체파 작품에서는 어떤 그런 대상인지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 단계에서는 이 본격적으로 이 대상을 기하학적인 단위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그런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명암이라든가 원근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색채 배제되어 있던 이런 녹색, 황토색 이런 것들을 한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피카소에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도라마르의 이 여자가 있고요. 하나는 이 마리 테레즈의 두 여자가 있어서 그 한 여자는 굉장히 슬픈 여자의 그 표정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 마리 테레즈는 굉장히 그 자기의 이상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좀 그 예쁘고 발랄하고 그런 인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라마르의 초상이고요. 그 옆에는 이 마리 테레즈 발테르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여인을 사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피카소는 도라마르는 주로 우는 얼굴로 그림을 그렸고요. 마리 테레즈는 온화하거나 우아하게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32년 작인데요. 피카소가 50세 때 24살 먹은 프랑스 여인, 음, 그 마리 테레 왈터를 사랑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여인의 얼굴의 형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던 때 이 게르니카에 나치가 폭탄을 투하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보통 그런 입체를 인식할 때는 얌감과 질감 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전의 회화에서는 그런 것을 중요시했지만 피카소는 입체 자체를 그냥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게르니카에서 아주 잘 나타냈는데요. 게르니카를 보면 그저 입체 자체를 표현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 음, 여기서는 인식이죠. 이 우리의 생각이 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런 동시대의 모든 미술의 그런 경향을 섭렵해했는데 그의 창의력은 무척 뛰어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방문을 두려워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국에서의 학살이에요. 이 피카소가요. 음, 우리 그 6.25 당시에 왔었대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이 사실은 여기는 그 한국에서의 학살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 브뤼셀에 가서 이 피카소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피카소존을 갔더니 상당히 많은 그 한국에 있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비참하게 그리고 이 피카소는 이 당시에요. 제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그 아니 2차 그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참혹한 이런 것들을 많이 빗대어서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입체주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좀 특별한 피카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찬가지로 이런 전쟁의 창업학을 표현한 그림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이 한국 전쟁의 실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렸고요. 그 전에 보였던 그 게르니카 그것도요. 그 지역에 그 게르니카의 그 학살도요. 사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빗대어서 이 피카소가 이런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그 6.25 전쟁 이때 굉장히 참혹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 광경을 찍어서 그림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피카소의 기타입니다. 벽지나 신문지, 실제 오브제를 직접적으로 화면에 콜라주하고 문자를 화면에 도입함으로써 일루저니즘이라는 완전히 대체적이고 조형적인 리얼리티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런 종합적인 큐비즘은 실제 사물들, 즉 벽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못 등을 화면에 부착시키는 이런 콜라지 기법으로 회화를 창조해내기도 하고요. 또 이 회화 안에 재현된 그런 자연의 실제 그런 환영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고요. 실제 그 자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런 기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약간 콜라지 기법으로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에스타크의 집입니다. 그래서 휘어진 나무의 이 상자 같은 집들, 이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으로 피카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집의 형체는 너무 다 똑같고 두 사람이 모두 세잔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직 자연의 대상이 남아있지만 대상을 대담하게 단순화하고 화면 공간 속의 실체 구조감을 살리려는 의도가 이 큐비즘의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기 시작한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의 기원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작품은 피카소의 그런 아비뇽의 아가씨들, 그 다음에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 또 에스타크의 집은 또 본 앙리마티스가 조그만 이런 입학체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고 평가한 것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 이 미술 평론가 루이 보셀은 이 브라크의 작품을 비평할 때 마티스를 인용하고 이 큐비즘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명칭이 뭐예요? 굳어졌습니다. 그 에스타크의 집들은 여러 화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후기쯤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이올린과 촛대예요. 그래서 큰 탁자. 그래가지고 작품 후기에는 이런 원뿔, 원기둥, 직류면체, 다음에는 점차로 기하 도형을 이용한 이런 형태들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들로네. 이 사람도 입체파 중에서 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이 들로네도요. 그래서 이 들로네는 이 빛, 기계의 에너지, 리듬 등을 이런 순수 색채로 표현하는 것을 탐구하면서 독자적인 이 추상회화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적 입체주의의 다시점의 그 동시적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에펠탑이 갖는 이런 역동성, 현대성,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성공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 에펠탑을 묘사함으로써 에펠탑의 본질적인 성질을 드러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블레리오에게 받침 그랬는데 초음속 비행기의 속도가 야기시키는 우주 정복에 대한 희열과 태양의 강렬한 빛의 현상을 이렇게 느껴지죠. 형태와 색채 간의 새로운 추상적인 구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색채를 수단으로 해서 이런 산업기술의 사화와 비행술, 자동차 주행 같은 이런 속도감을 추상회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를 향해 있는 동시적인 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속도를 이 회화의 리듬을 주는 생명으로 간주하면서 색채로서 표착을 했고요. 또 색채의 대비 현상, 이런 색채의 대비로만으로도 표현되는 회화를 꿈꿔왔고 그것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큐비즘을 추상화로 발전시킨 공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색 대비에 의해서 화면이 생명감 있는 리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확신입니다. 다음은 크푸카입니다. 들로네와 유사하게 이런 색채의 순수성, 그런 그 무한한 이런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추상회화를 실현한 화가 크푸카입니다. 그래서 색채가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이 갖고 있는 이런 색을 추출해서 색면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재구성해지는 이런 추상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입체파의 그 색감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약간 원색적인 것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그 보색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파는 다음 이렇게 세 가지를 거치게 되긴 하는데요. 초기 입체파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그 약간 자연을 뭐 원기둥이나 구나 원뿔 같은 이런 형태로 처리한다는 게 있었고요. 이 초기에는 입체파 초기에는 이런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원근법 1점 투시가 아닌 이런 다양한 어, 시점을 화면에 표현하려고 한 것이 이 초기 입체파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입체파에서는 이 1912년에서 14년인데 이 형태 해체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었고요. 원래 무슨 물체인지 알아볼 수 없는 단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라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에 다양한 오브제들을 붙이는 이런 콜라주, 이런 기법들 이것들을 도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형태를 그대로 묘사해서 현실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물의 소재를 연상시키고 오브제를 붙임으로써 실제 사물의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사적 이유와 특징들을 보면 이 입체주의는 단순히 이런 3차원의 형태를 2차원적인 캠퍼스에 억지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입체주의가 갖는 예술사적 의의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이어져서 원근법의 투시 개념을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이전의 서양 미술이 이런 명암과 원근을 이용해서 이런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의 화폭에 담은 것과는 달리 입체주의 화가들은 이런 3차원의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분해해서 화폭에 재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 활동한 이 야수파가 색채 사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냈고요. 또 입체파는 이런 형태 표현에서 과거를 탈피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파로서의 입체파는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끝났으나 이후 현대 미술의 다양한 사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단순히 내가 그려도 이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하고 우선 넘길 수 있지만 전통적인 회화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그 그림의 밑바탕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크의 대표작이에요. 그리고 이건 레제의 대표작입니다. 예, 그래서 1차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